자, 115페이지. 어른이 된 사람은 자신의 꿈에 맞지 않는 어린아이를 우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조심하는 거는요, 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건 완전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좀 특이한 애들은 이게 지분율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60%, 70% 이런 식으로. 이게 높아지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몽상가. 이게 더 심해지면 망상가. 더 심해지면 또라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더 심해지면 마찬가지 또라이죠. 이런 애들은요, 이게 일로 높든 지분율이 높아지면 그 애들은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요. 믿습니까? 뭐 그런 애들이 좀 저런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살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애들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환상 속에 사는 건 행복할 수는 있지만 어른으로 자랄 수는 없다. 근데 그 거꾸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어른이 돼버린 경우, 발랑 까져가지고, 그죠? 그런 건 또 좋으냐는 거지. 애어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선생님네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선생님 지분이 몇인지 알아야 된다고. 각자 자기가 어느 쪽으로 50인지. 물론 아이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하지만 그럴 때 불가피하게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물질 세계의 좁은 틀 속의 법칙을 익히면 익힐수록 의식의 각성도가 저하되고, 그에 따라 현실의 형이상학적 측면을 인식하는 능력이 상실되어서 사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이거예요. 사회화되면 될수록, 그죠? 사회화되면 될수록 의식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까먹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좀 균형이 잡힌 사람이, 야, 너 하는 방식을 좀, 너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 좀 바꿔가지고 새롭게 뭔가 우리가 주로 얘기한 좀 혁신적으로 새롭게 뭔가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화 사회화가 극히 진행된 사람은 미친 거 아니? 혁신이 뭐 새롭다고? 새로운 게 내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 하는데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새롭게 뭘 한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형이상학적 요 안에 또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이 경계선에 있는 위아래로 있는 게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진짜 잘 만들어. 진짜 잘해가지고 그 공장에서 나는 최고야. 그래 봐야 공장장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도 훌륭한 거죠.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포니를 만들고 있어.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공장장이지만 엑셀을 만들 수 있냐는 거지. 못 만든다는 거지. 그 엑셀은 누가 만들어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공장장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장은 그 설계도랑 뭐를 갖다다 주면 그걸 잘 만들었냐까지만 하는, 품질이 잘 됐느냐만 보는 거지. 어느 날 내가 공장장인데 사장님한테 엑셀 만들면 될 거다 수다, 나가 다 설계해놔 수다, 이건 아니잖아. 그건 다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전략 전술적으로 설계도도 내려오고, 나는 그거에 맞게 잘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요? 여기가 형이상학이라고. 여기 뭐라고 있어요? 형이화학이라고.
균형을 잡고 있는지, 내가 생각도 하면서 뭣도 하는지 그걸 자주 확인하셔야 된다고. 물질세계의 좁은 틀 속에 법칙을 물질의 법칙을 익히면 익힐수록 의식의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그에 따라 그냥 현실을 잘 살아가는, 그러면서 형이상학적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자, 여기서 보면 능력이 상실되면서 사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뭘 못하냐면,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치자고요. 그죠? 내가 만약 노가다다, 내가 육체근로자다, 일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에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생각하는 능력도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는 같이 지금 다 어른이니까 알잖아요. 누구랑 같이 일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랑 일하면 다 다르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가만히 보다 보면 생각하면서 일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애가 있잖아요. 생각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걸 하다 보면, 이거에 잘 하다 보면 무조건 그거에 최고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조기축구랑 똑같은 거예요. 조기축구 뛰는 그 아저씨들 치고 자기가 메시인 줄 아는 사람 거의 태반이잖아. 근데 메시는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대표적인 좀 특이한 케이스가 누구냐면 그 박지성이에요. 박지성이가 우리도 다 인정하지만 박지성 같은 경우 테크니션은 아니잖아요. 그죠? 테크닉이 좋아서 그 축구를 잘하는 케이스는 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왼발 오른발 다 쓰고 딱 쟤는 진짜 잘한다. 기성용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패스할 때 보면 진짜 송구 패스를 하잖아요. 어떻게 거기로 가게끔 패스를 하지, 뭐 그런 것들. 근데 박지성이는 보면 좀 툴한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예, 박지성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엄청난 그 운동량, 체력 그거고, 또 두 번째가 또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왜 박지성이가 그러면 엄청난 체력이면 대부분이 수비 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전방에 가냐 이거지. 그죠? 이 왜 가냐 하면 박지성의 능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간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게 되게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볼이 그쪽으로 올 거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있는 사람은 전방으로 가고, 체력도 좋고 잘하는데 그런 게 떨어지는 사람은 후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수비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박지성이가 공격 쪽에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간 점유율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아까 뛰어난 체력이라는 건 현실이에요. 근데 공간 점유율이라는 건 생각하는 능력이지. 내가 이쯤에 가면 공이 이쪽으로 올까? 이런 능력.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백날 열심히 해봐야 조기축구라고. 그죠? 성인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심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기 게임의 포로, 즉 상황의 포로가 되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는 자기의 게임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두가 게임인 것을 매 순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각성도는 높다. 삶이 한가 게임인 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은 낮다. 그는 마치 관객처럼 인생을 지켜보면서 초연하게 행동한다. 어찌 보면 면체 선생님이 지금 집중하고 좀 어떤 때 보면 철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면체 선생님한테 철들라고 하는 순간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철든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건데, 어른이 되면서 이제 없어지는 능력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냥 철이 안 들었을 때는 하면 되지 않아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 뭐냐면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해봐야 안 돼. 돈은 이게 될까? 손님은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픈 전에. 저 철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철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선생님 나이가 있잖아. 그러면 보통 선생님 나이쯤 되면 선생님처럼 선생님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보통 이러지 않거든요. 그 나이쯤 되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어떤 뭐를 해나가기 시작하잖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고 그냥 이걸로 쭉 뭐 영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데, 선생님 지금 나이보다 어린 것처럼 재밌어 한다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 안전하게 지킬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질 게 없어서 그래요. 질 게 있으면 선생님 말대로 이제 그만하고 이거 지키자 할 수도 있는데 지킬 게 없어. 그러니까 해야 돼 나는. 왜 지킬 게 없어? 이제 가족이 있잖아. 그 전에는 없었지. 그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응.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보통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야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급 받는 일로 빠지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너무 선생님이 뭐였지? 모카토금수? 좀 화요. 화였잖아. 네. 그게 화의 특징 중에 와이프도 하나라고. 얘는 화, 저도 화. 와이프는 한데 그때 이제 다른 화인가? 한번 가가지고 아, 불이 좀 작아졌나? 촛불처럼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살살 바람 불면 꺼질 수도 있는 불이 된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잖아. 트라우마가 딱 생기면.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화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맨날 뭐 올 때마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아이디어를 계속 물고 와요? 응. 화. 근데 나는 수잖아. 화하고 수의 차이점이, 수는 있잖아요. 그게 달라. 수도 맨날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을 안 해. 수는 자기 머릿속으로 일단 정리가 되면 말을 해. 이걸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때 되면 이제 집사람한테 야 나 한번 생각해봐. 영해야 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수는. 근데 화는 그걸 입으로 다 꺼내. 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다 얘기해야 돼. 화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정리해 나가는데, 보통 정리해 나가기보다는 화는 그걸 다 해보기도 하더라고. 질러. 다 해봐.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이거 안 된다는 걸 알아서야 하나씩 접는. 근데 그 접는 사이에도 또 다른 거를 또 해요. 그게 화야. 근데 우리 신랑이 한대 수처럼 사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가면 그게 이제 완전 바뀌는 거지. 직장이 정관이잖아요. 그걸 하잖아. 그 사람이 힘들게 딱 하지. 그러면 그 사람 성격이 완전 바뀌는 거지.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못 사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상관이 모카토금수 그런 거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화는 화에 맞게, 목에 맞는 그런 부서를 보내주면 좋죠. 그래서 목화가 생각하는 대로 막 하는 스타일이고, 목이 봄이라니까 화가 여름이고, 화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다 지르는 스타일이고, 금은 가을, 수는 겨울. 그러니까 이제 수가 제일 말이 없어요. 자기가 딱 결론을. 그러니까 화는 오빠 나 공인중개사 한번 해보자. 괜찮겠지? 나 공인중개사 책 삼. 나 그거 뭐 도서관 다니면 공부해서 그게 화예요. 근데 수는 아무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영애근에 어느 날을 보면 잠수 탓인가 잘 보이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 나중에 연락 딱 오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합격이 되는. 나 공인중개사 딱 그리고 막 공인중개사 핵심이 떨어져 이 얘기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통 수들은 떨어지면 또 연락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만나도 뭐 했나 하면 그냥 여기 사람죠. 그 다음에 뭐다? 합격하는 그 순간 가면 얘기를 하는데 나 이거 2년 한게 연예인. 그럼 너 2년 동안 관계보다 연락 잘 안 된 거? 나 2년 동안 이거 하느라고 연락 잘 안 돼. 그게 수. 수예요. 그러니까 수들이 뭐냐면 나 옷살에 가면 나 머리 자르러 가면 이렇게 안 해요. 상 온 다음에 옷상만 머리 자른 다음에 머리 잘라 수는 그거. 근데 목화는 그거를 좀 다 까발리고 목도 많이 까발리는 거. 토가 환절기예요. 토가. 그래서 토가 양쪽을 잘 이해해. 근데 목화하고 금수가 만나면 서로가 잘 이해가 안 돼. 뭐지? 쟤는 또 이쪽 뭐지? 막 이래. 근데 토가 있으면 그 상황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모임이 잘 돌아가는 거죠. 115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러나 성인들에게는 놀이는 끝났고 삶은 심각한 것이 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얘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심각한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인 백일몽 속에 빠진 채로 살아가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그거죠. 백일몽이냐 자각몽이냐 이거예요. 선생님 이 트랜스핑 읽으면서 백일몽이냐 자각몽이냐를 구별해야 돼요. 백일몽은 정신없이 사는 게 백일몽이고 자각몽은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는 게 자각몽입니다. 자각한 상태에서 꾸는 꿈이라는 거잖아요. 자각몽은. 백일몽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여름밤의 꿈이 백일몽이죠. 얼핏. 그래서 백일몽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그 꿈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뭘 살고 있는지 목표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살고. 근데 자각몽인 사람은 목표도 있고 장기 목표, 단기 목표, 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철학도 있고 그게 자각몽이죠. 물론 그는 자신이 지금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끝나고 후회하는 거죠. 끝나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경우에 그 직장을 나온 다음에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세상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직장 다니면서. 근데 끝나고 퇴직한 이후에는 사회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건 그동안 적응에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도 퇴직 후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 해서 나오면 또 그거에 맞는 일을 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직장을 다닌 거지만 자각하면서 다닌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꿈은 실현되지 않는데 오래하는 일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마치 열렸다는 듯이 어김없이 실현되는 것 같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돈 쓰는 거에는 집중하지 않고 돈 버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돈 쓰는 건 길지 않아요. 그냥 나가고 버는 건 내가 뭔가를 해야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버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선 훨씬 좀 어렵다라는 거죠. 쓰는 건 쉬운데.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한다 이거 오픈을 한다 이거야. 그죠? 내가 이 오픈이 잘 돼가지고 잘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하면서조차도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쉽게 나한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머릿속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픈하면서도 잘 된다 안 된다보다는 어느 쪽에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커진다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시크릿화 돼가지고 안 된다 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업할 때는 목화가 좋다고. 이 사람들은 못 먹어도 고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수가 사업하면 제일 많이 잘 안 된다고 하죠. 수는 오픈 준비하면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좀 이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 대신 내가 일하다가 이제 뒷마무리 할 때 누구다? 금수가 좋은 거죠. 금수가. 우리 매천 선생님 때도 그러겠지만 아마 막 이거 하고 이런 건 재밌어 하지만 뒷마무리는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재미가 없잖아 마무리하는 거니. 뭐 그런 짜증소리하는 건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와이프한테 항상 저러면 신메뉴 개발 이런 거 저희는 핫도그 개발하고 있거든요. 해줘보는데 맛있어. 근데 이제 마무리 남았어요. 이런 건 또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없어. 지금 핫도그 개발하고 있어. 우연찮게 이렇게 했는데 맛있어. 부드럽고. 종류별로 구색만이 살 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고생많이. 안 되는 거 뻘뻘 치우고 또 개발해서 또 하는 거 또 하고 안 되는 거 치우고 구색만이 살 길이다. 결과적으로 자각몽 속에서는 자기 현실이 주인이 되는데 깨어있는 현실에서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계속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선생님네가 생각하게 하죠. 그럼 나는 지금 자각하고 있는지 백일몽을 꾸고 있는지, 나는 생각에 강한지 현실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꿈속의 장면과 현실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꿈속에서 자신을 자각하면 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현재 의식 차원에서 현실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서 꿈에서 깨면 그 기준점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 현실은 눈을 뜬 채 무의식적인 꿈을 꾸는 것과도 같아서 삶은 그저 제멋대로 펼쳐진다. 사람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현실과 비교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런 부분들의 기준점이 아무도 없는데 이 기준점을 만들어준 게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잖아요. 선생님네도 레벨표를 다 하나씩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언젠가 먼 훗날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기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준이 맞나라고 생각할 때 데이비드 호킨스의 그런 레벨표는, 의식 레벨표는 되게 큰 머리를 주는 거죠.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거죠. 현실은 우리가 항상 다시 돌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꿈과 다르다. 꿈도 현실도 모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알아차리려면 시작점을 정해야 한다. 현실에 비해 꿈이 더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현실은 무엇에 비해 비현실적인가? 현실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죽음으로써 시작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다시 태어날 때 그 시작점을 잊어버리고 다음 삶인 새로운 꿈 속으로 빠져든다. 내가 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삶이라는 당신의 꿈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젠 이해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건 거잖아요. 선생님의 각자가 나는 누구지? 그죠?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에 이 문장에 그 심오한 깊이가 있어요. 나는 이러려고 태어났나? 나는 이러려고? 뭐 어디서 온 거지? 왜 태어났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틀에 박힌 세계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마음에 각인된 일종의 무늬이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고칠 수가 없다. 단 추가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은 잠을 잘 때 혹은 향정신성 약물을 통해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분리된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죠. 형이상학, 형이하학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의식이 정상적으로 각성된 상태에서 영혼과 마음은 동시에 가능태 공간에 실련된 섹터 방향에 맞춰진다. 마음은 창문을 통해 보듯 물리적 현실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거요 저거요 해도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선생님들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나는 바뀐다고 생각해도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어떤 공부라는 게 어느 정도 쌓이면 바뀌고 어느 정도 쌓이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뭐 좀 깔짝거렸다고 내 생각이 확 바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말콤 글래드웰이 티핑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그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삶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그리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단계에 올라오기 전에는 안 바뀐다고. 이 어떤 단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포인트 임계점인 거죠. 임계점. 여기까지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한다고 하다가 여기서 관두면 그냥 2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공부하다가 아니하면 한 만큼 이익인 건지, 그죠? 공부하다가 아니하면 한 만큼 손해인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다가 안 하면 한 만큼 손해예요. 이 어떤 발달 단계상의 임계점을 건너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얘가 초등학생이면, 얘가 초등학교면 중학생이 되기 전에는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아무리 초등학생이 공부 잘한다고 깔짝거려도 중학생이 그냥 아예 공부 아예 접은 애가 아니면 그냥 초등학생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달라지는 거지. 그게 임계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네가 이런 임계점을 뛰어넘지 않으면 나는 잘 살고 있고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런데 삶은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50세, 60세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픈 거죠. 그렇죠. 임계점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거의 다 잘 모르겠죠. 왜요? 그게 문제다. 이 임계점을 알고 내가 달려가는 거 하고 그거 모르고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제가 그 ZB 시간에 얘기하는 장단기 목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전략 전술에 대해서도 그런 연습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그 아까 얘기했던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라든가 이런 책을 보다가 이게 아하 이게 이거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 저자 있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책인데 아웃라이어.
임계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임계점에 대한 얘기는 데이비드 호킨스 책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의식혁명에도. 그래서 그 기울기에 따라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은 매사를 저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삶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자기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는 거지.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불균형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균형이 잡혀야만 내가 무슨 노력을 하면 그거에 맞게끔 딱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나라 그 필기 시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평균 60점이거든요. 그럼 평균 60점이 나와야 되는 거야. 불균형하면 얘가 5과목인데 4과목은 95점 이상 나온 거야. 근데 마지막 한 과목이 60점 이하로 떨어진 거야. 그럼 본인은 억울하겠지.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평균 60점에 대한 개념을 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걔는 바보잖아. 균형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5과목 다 70점 정도 나오게 공부해야 되는 게 천재고 멋있는 거잖아요. 왜 4과목을 90점으로 올려놔? 미친 거야? 그런 사람 많은데. 엄청 많죠. 많이 많은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다시 추가 합격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 불만 세력이 되는 거야.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시험 출제가 잘못된. 맨날 술 마시면서 시험 출제가 잘못되고 대한민국이 문제고 막 대통령이 문제고 출제자가 문제고 막 이러고 사는 거지 평생은. 누가 그렇게 하래? 시험을 그렇게 보래?